소나무 완진dim들은 275쪽 하고 있습니다. 왕진dim물은 오류월경의 기주식물의 집단에 이제 모여갖고 수액을 빨아먹죠. 소나무 빨아먹는 거고, 그림을 한번 보셔요. 엄청 크죠. 그게 강하게 생겼죠. 소나무 왕진dim물은. 그래서 이제 276쪽에 가면은 그름병 유발하는 것, 진딧물들 똑같은 거예요. 아까 흡축성은 대부분 그름병 다 했죠. 아까 이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흡축성은 이렇게 하는데, 진딧물도 지금 흡축성 하고 있으니까 진딧물도 그름병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알로다 월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 3, 4에 적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무시충 나오죠. 무시충으로 번식을 계속한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에서 이제 그 여건이 좋아요. 새순이 많이 나오면 거기에 진딧물들이 그 무시충으로 이제 막 저기에요. 무시충이랑 날개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가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날개 있는 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충으로 계속 저기 하다가 이제 만약에 다 먹었어요. 그 주백을 다 빨아먹었어요. 이게 나무도 크고 그러면 유시충을 이제 나타나갖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주를 해요. 분산 이동을 한다. 그래서 방제 방법은 가지가 빽빽하면 이제 새순 이런 걸 정기적으로 가지치게 해주고, 이제 뭐 너무 많으면 뭐 문질러 죽인다 이런 것도 있네요.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 이게 천적이고. 그 다음에 곰솔왕 진딧물이 있어요. 곰솔왕 진딧물은 이제 곰솔에 많이 있겠죠. 그것도 그름병, 알로월동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만 해놓으면 쉬워요.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진만 이렇게 판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호리왕 진딧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알로 월동한다. 뭐 이 정도라고. 지똥나무에도 진딧물 많죠. 그래서 지똥나무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얀색의 밀랍가루를 덮고 있다. 예, 중요하죠. 다른 건 밀랍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건 중요한 거. 집동나무는 밀랍가루를 덮고 있다. 하얀하게 덮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특이한 것들만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화진딧물 아까 했죠. 목화진딧물 279쪽의 목화진딧물은 식물 바이러스를 매개한다. 그름병과 식물 바이러스를 이제 매개한다. 농작물에다가 나무로 가잖아요. 근데 농작물 있을 때는 뭐예요?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나무로 가서는 그름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수에 엄청나게 목화진딧물은 이제 저기 돼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여름 기작 그러니까 오이 뭐 이런 데 있었죠. 오이 수박 이런 데 작물을 해치다가 여름 기주에서 세대가 반복하다가 10월 상순부터는 이제 유시충이 나타나서 어디요? 무궁화가 기주잖아요. 겨울 기주. 그래서 무궁화로 이제 유시충이 돼 갖고 이제 태생을 낳는데 날개 달린 거를 낳아요.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무궁화로 가서 주백을 빨아먹는다. 중요하고, 목화진딧물 많죠. 목화진딧물 280쪽의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 진딧물 같은 거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읽다 보면 색깔 같은 게 특이한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조팝나무 진딧물 많이 흔하죠. 이거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팝나무 진딧물인데, 이게 그 모과, 명자, 벚나무 이런 데 화렵수에 많이 있고, 이제 성충과 약충이 같이 주백을 빨아먹는다.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에 발생하고 알로 월동한다. 그 다음에 5월 중순에서 유태생에 안 끝나서 이제 여름 기주, 명자, 귤 이쪽으로 여름 기주하고,
10월 중순에 겨울 기주로 다시 이동한다. 복숭아 가루 진딧물 중요하죠. 이거 가루 진딧물이 복숭아 가루 진딧물도 밀랍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요. 밀랍. 282쪽에 가면 그림도 보시면 밀랍이 하얀 게 막 붙어 있죠. 진딧물 중에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밀랍 나타나는 거. 그런 걸 특이한 거를 이제 하셔 시험에 특이한 것만 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 나오겠죠. 가루 진딧물, 복숭아 가루 진딧물. 다 똑같아요. 알로 활동한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억새, 여름 기주가, 중간 기주가 억새하고 갈대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아시면 되고, 283쪽, 붉은 테두리 진딧물, 붉은 테두리 진딧물. 요거는 특이하죠. 테두리가 또 있고, 여기도 있고, 밀랍도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마디마디가 이게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죠? 진딧물 중에서 붉은 테두리 선명성하고 중간 기주가 뭐예요? 벽과 식물이다. 벽과 벼 쪽 있죠. 피 벼 이런 게 이제 작물 쪽에 중간 기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혹 진딧물 많이 나죠. 복숭아 혹 진딧물. 그래서 복숭아 혹 진딧물 꼭 알아두셔야죠. 색깔이 좀 특이하죠. 다른 것보다 밝아요. 그죠? 혹 진딧물은 그름병 바이러스 매개한다. 그 다음에 배추, 양배추, 복숭아 혹은 배추, 양배추, 고추, 감자 285거든요. 배추에 진딧물 많죠. 감자, 고추 이런 데 많잖아요. 이게 다 복숭아 혹 진딧물이에요. 이게 중간 기주기 때문에 이런 배추, 양배추 쪽에 이제 갔다가 이제 겨울 되면 복숭아나 이런 데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알부터 시작할게요. 알은 이제 그 교미를 해서 이제 알을 만들어내잖아요. 월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부터 까만 알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은 산란성 암컷하고 겨울 기주로 이동한 수컷. 이것도 이제 이것은 이제 기주로 와서 겨울 기주로 와서 둘이 이제 교미를 하면 알이 나요. 알르다 이제 겨울을 나고 태어난 게 뭐예요? 이름을 간모라고 그래요. 간모. 알에서 태어난 걸 간모라고 그래요. 간모 보셨죠? 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간모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암컷만 태어나요. 그리고 교미를 안 해요. 그래서 암컷 단위 생식 이렇게 불러요. 암컷 단위 생식. 그래서 산자성 암컷이 태어나고 이게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날아가야 되잖아요. 날려면은 또 이제 유시충이 나타나고 유시충인데도 이거 암컷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무시충도 하고 이게 세대가 여러 세대니까 어떤 때는 무시충, 어떤 때는 유시충, 암컷만 이제 하고 이제 다 이제 열심히 이제 커서 이제 여러 세대를 걸치면서 겨울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암컷이 유성 생식충이라고 나타났죠. 거기 그죠? 유성 생식충에서 암컷도 나타나고 수컷이 나타나서 교미를 해서 또 알로 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끔가다 시험 간모라는 의미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진딧물은 수컷 단위 생식이냐 암컷 단위 생식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번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알로다 월동하는 거는 유전자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닮은 것만 계속 낳다 보면 환경이 불량해지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가을에만 이게 알로다 이제 교미를 해서 유전자를 서로 이제 나눠 갖는 거죠. 다른 거를 반반씩.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롱나무 286쪽 가겠습니다. 배롱나무 안락진딧물이 있습니다. 배롱나무 안락진딧물
당연히 배롱나무에 많이 있겠죠. 아까 기주 특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배설물 같은 게 아까 계속 그름병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알로 월동한다는 거 있고요. 배롱나무 진딧물에 많고, 팽나무는 또 팽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팽나무 진딧물. 이것도 밀랍이 덮여 있죠. 보시면 하얀 가루가 돼 있죠. 네. 실 모양으로 덮여 있고, 이것도 그 다음에 느티나무 안락진딧물, 느티나무 안락진딧물. 그 색깔이 이제 좀 밝은 편이고요. 그다음 대륙털 진딧물 있는데 이거 뭐 잘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있다. 대륙털 진딧물이라는 것도 있고 진사 진딧물 들어보셨나요? 진사 진딧물 특이하죠 이름이. 그래서 단풍나무들을 많이 가해한대요. 진사 진딧물은 뭐예요? 단풍나무를 좀 많이 한다. 290쪽. 지금까지 얘기 없었던 거죠. 단풍나무 특이한 거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도 알로다 월동하는 거예요. 그죠? 알로다 월동하고, 뭐 천적 같은 거, 진딧물 천적률은 뭐 무당벌레, 풀잠자리, 꽃등에 이게 다 천적이라는 걸 꼭 알고, 거의 다 공통적이에요. 알고 가셔야 되고, 모감주 진사 진딧물, 모감주 진딧물, 이것도 뭐 이제 모감주에만 피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 진딧물, 가슴 진딧물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나무 잎마리 진딧물 이런 것도 있고, 전나무 이것도 밀랍으로 덮여 있다. 이거 전나무 잎마리도 하고, 이제 면충으로 이렇게 면충 294쪽 면충. 전나무 겨울기주는 물풀에 들매나무가 있대요. 성충과 약충이 지금 흡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 봄에 잎과 어린 가지의 수액을 빨아먹어 오그라들게 만드는 게 물풀의 나무. 그 오그라든 게 이제 물풀의 면충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도 면충도 알로 월동해요. 알로 월동한다. 근데 1, 2차 볼 때 진딧물에 대한 사진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시험이 안 나왔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 작고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이거 다 공부할 시간에 이 위에 앞에 있던 거 있죠. 이렇게 개별적인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되고, 깍지벌레는 꼭 나오더라고. 깍지벌레 지금 조금 이따 할 건데. 소나무 솜벌레, 이것도 하얀 밀랍으로 많이 덮여 있죠. 솜벌레 295쪽 소나무 솜벌레 밀랍으로 많이 덮여 있어요. 소나무 솜벌레 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밀랍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솜벌레 같은 경우는 약충으로 한다. 지금까지 계속 알 얘기했는데 약충으로. 이게 지금 진딧물 같은 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했을 때 노린재 목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노린재 목에 속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불완전 변태를 하잖아요. 그죠? 매미암흑이나 뭐 노린재 암흑 전부 다 불완전 변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약충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보시면 약충으로 월동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귤가루 2 한번 보세요. 귤가루 1 196쪽 보시면 계속 이제 그름병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잎 같은데 너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또 이게 많이 이제 생긴다 이런 거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유충이나 번데기로 한대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이게 297쪽에 이제 깍지벌레 시작되거든요. 깍지벌레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이게 외래해충인데,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91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외래해충 중에서 최초로 들어온 거죠. 깍지벌레, 이게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그 자세히 보세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이 깍지벌레부터는 이제 저 판독에 DVD에서 많이 나와요. 약간 무슨 뭐 과자같이 생기기도 했죠. 뭐 이렇게 보면은 씨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 이거 식물 보호할 때 판독할 때 DVD 있잖아요. 요번에 현미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2차 때. 우리 때는 그냥 보이게끔 하고 나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현미경 표본을 주고 그 녹병 걸렸던 거, 대나무 붉은별 무늬병 그 녹병을 주고 그거를 보이게끔 그 균을 보이게끔 하고 나가십시오 이랬는데 요번에는 어려웠나 봐요. 봤다는 사람이 없더라고. 뭐 물어본 중에서 아무도 거의 못 봤다 그래. 몇 사람만 그렸고 못 봤다 그래. 깍지벌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식물 보호할 때는 이런 거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깍지벌레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좀 어려웠나 봐요. 이번에. 근데 이제 깍지벌레부터는 왁스가 들어가요. 왁스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아까 진딧물은 가끔가다 들어가는데 이제 깍지벌레는 특이한 게 그 왁스라는 걸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세리아 깍지벌레 특징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2, 3회 발생하고 이제 성충으로 삼령 약충이나 성충으로 활동한다. 이게 흡축성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흡축성이기 때문에 주백을 빨아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주로 깍지벌레도 암컷 단위 생식을 많이 해요. 암컷. 진딧물보다는 덜한데 여기도 방제 방법 알덩이를 제거한다. 알을 이게 엄청이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다 이제 제거한다. 천적은 베달리아 무당벌레다. 무당벌레가 이제 깍지벌레 천적이고 솔껍질 깍지벌레는 아주 중요해요. 학명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활사 알아둬야 돼요. 왜? 아까 주요 관건해충이라고 했잖아요. 관건해충, 주요 해충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 뭐죠? 솔라방 이런 거는 알아둬야 돼요. 4개인가?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소나무의 주요 해충은 알아야 되고 생활사 알아두셔야 돼요. 솔껍질 깍지벌레, 솔껍질 깍지벌레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곰솔에서 그 남부 지역 해안 지역에 있는 곰솔에서 많이 발생해요. 이쪽에서는 없죠. 거의 깍지벌레 억제가 그게 뭐냐면 곰솔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생활사가 좀 특이하죠. 이 생활사는 뒷페이지에 보고 299쪽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제 생활사가 틀려요. 암컷은 뭐예요? 암컷은 그 불완전 변태를 해요. 암컷은 불완전 변태, 수컷은 완전 변태 갖고 날개까지 달려요. 그죠? 그런 게 좀 특이하고 그 생활사 중요하거든요. 그 생활사 다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1년에 1회 발생하며 후약충으로 겨울을 보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알에서 깨어나면 약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약충이 알에서 깨어난 약충을 부화약충. 그다음 300쪽 그림부터 볼까요? 그러면 300쪽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생활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알부터 시작해 볼게요. 알이 이제 깨어나면 알 같은 경우는 알에서 약충도 3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알에서 깨어난 걸 부화약충,
부화약충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군데 붙어 갖고 이제 주백 빨아먹고 그러거든요. 그걸 정착약충이라고 그래요. 그 정착약충이 막 활동을 하다가 6월 달쯤 되면은 이제 휴면에 들어가요, 이게. 그거를 후약충이래. 정착약충이 이제 휴면이고, 그게 이제 정착약충이 이제 한 군데 있으면서 잠을 자요. 그게 6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고 이제 정착약충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가 심해요. 후약충은 활발하게 움직여요. 이거는 6월에서 10월까지 이제 정착약충이 잠자다가 겨울에 나타나요. 11월에서 2월에. 300쪽 그거에 설명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약충이 났는데 어떤 거는 이제 암컷 성충으로 돼서 암컷으로 되고 후약충에서 바로 암컷 성충이 되고 수컷은 번데기로 돼요. 그 번데기 되는 그 전 성충을 전성충이라고 그래요. 전성충. 그것도 이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깨어나면 이제 수컷이 돼요. 날개 달린 수컷. 암컷은 날개도 없고 저기 번데기 과정을 안 거치죠. 이렇게 생활서가 틀려요. 그래서 암컷 성충하고 수컷 성충이 교미를 하면 다시 알로 나오고 알에서 약충이 되는데 약충은 세 가지 단계를 걸친다. 부화약충, 알에서 깨어난 걸 바로 한 거를 부화약충. 그다음에 부화약충이 어느 정도 크다가 휴면에 들어가는 걸 정착약충, 휴면약충 이렇게 하고 휴면약충이 깨어난 거를 후약충 이렇게 돼요. 그게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건 뭐냐? 가장 피해를 입힐 때가 뭐 어디겠어요? 약충 중에서 후약충이겠죠, 그죠? 생활할 때 활동이 11월에서 2월까지 돼요.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컷은 그 불완전 변태, 수컷은 완전 변태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걸 다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생활사를. 깍지벌레는 여태까지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고 299쪽에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방제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솔껍질 깍지벌레 pH 또는 선단지 위주로 강도의 높은 강도의 그 속가배기 같은 걸 해요. 간벌 같은 거. 그래서 간벌을 많이 해야 되고 pH 또는 선단지 위주로 강도의 속가배기 간벌을 실시하고 벌채 산물을 수집하여 이용한다. 그 다음에 피해도가 심 이상일 때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배기를 실시한다. 모두배기 실시할 때 심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 고사목 및 하측 열쇠목을 제거하여 병해충의 밀도 조절과 잔존목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천적 있습니다. 300쪽에 무당벌레, 침, 노린재, 말벌, 거미 이거 이제 천적이에요. 무당, 침, 노린재, 말벌, 거미. 그 다음에 페로몬을 저기에요. 그래서 이용해서 수컷성충을 유인한다. 그 다음에 수관주사는 언제? 1회 때 났던 거예요. 피해도 중 이상 지역에서 나무 수관지를 실시해요. 피해가 심하니까 이런 거 다 알아들어야 돼 그랬죠. 이거 생활사 언제 수관주사 하느냐 알아두셔야 되고 약제도 시간 되시면 자꾸 읽으셔서 어떤 약제 치는 건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머니 깍지벌레 시험문제 잘 나오죠. 주머니 깍지벌레 생김새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주머니 깍지벌레 배롱나무에서 가장 심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주머니는 아까 깍지벌레 알로다 한다고 했어요. 깍지벌레 중에서 알로다 되는 게 주머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름병 같은 거 유발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이거는 이것도 그름병. 중요한 거는 뭐냐면 302쪽에 보면 피목까지 마른병을 발생시키는 건 뭐예요? 소나무 가루깍지벌레예요.
피목가지를 일으킨다. 피목가지가 중요하잖아요. 하얀 밀랍으로 덮여 있다. 깍지벌레는 대부분 이제 밀랍으로 덮여 있고 1에 2에 발생한다 돼 있고요. 약충으로 월동한다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 거북밀 깍지벌레. 네. 그림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 거북밀 깍지벌레는 꼭 나와요. 2차 때 DVD 판독할 때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더라고요. 어느 애는 어떤 때는 거북밀 깍지벌레, 어떤 때는 뭐 소나무 가루 깍지벌레 이런 거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생김새. 거북밀 깍지벌레는 이렇게 생겼어요. 1년 1회 발생하고요. 깍지벌레는 주로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밀랍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뿔밀 깍지벌레 있죠. 뿔밀. 거북밀하고 뿔밀하고 약간 비슷한데 뿔이 달려 있죠. 뿔밀 깍지벌레는 304쪽 과수해충이 되어 있고, 다식성, 망초, 구름병 유발한다. 똑같고 성충으로 월동한다.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월동하고 성충으로 월동하고 그런 게 있어요. 루비깍지벌레 특이하죠. 루비깍지벌레 식물보호 했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름 루비깍지벌레 우리나라 전남, 경남, 제주에 많이 발생하고 1년 1회 발생하고 암컷 성충으로 월동하고 다 똑같아요. 사진 판독 잘 하셔야 되고요. 쥐똥밀 깍지벌레 이렇게 됐어요. 쥐똥밀 깍지벌레. 쥐똥밀 깍지벌레는 생김새가 특이하고 이렇게 보면 307쪽 그 A 보시면 A 보면 약간 기부스한 그런 모양이 나타나죠. 기부스 있다 이런 모양. 나머지는 다 암컷 성충으로 뭐 활동한다. 다 똑같아요. 공깍지벌레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308쪽에 보면 동글동글한 공깍지벌레다. 공깍지벌레는 종명 약충으로 월동한다. 이 정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줄솜 깍지벌레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지? 뭐 약간 고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줄솜 깍지벌레예요. 줄솜 깍지. 특이하죠. 309쪽 그림 보시고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충으로 활동한다. 갈색 깍지벌레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알아두시면 좋고요. 갈색 깍지벌레. 그다음에 이 뒤에부터는 장미 흰 깍지벌레 뭐 이 정도 나오고 잘 안 나와요. 식나무 깍지벌레 이거 나무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복잡하죠? 엄청나게. 뽕나무 깍지벌레 알아두시면 되고, 벚나무 깍지벌레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근데 그 시험은 좀 나와요. 한두 문제. 사철깍지, 후박깍지, 소나무 굴깍지 요까지 깍지를 했는데요. 깍지벌레 깍지벌레에서 기억 남는 거 있나요? 특이하죠. 몇 개만 좀 외워가시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깍지벌레에 대한 거를 했으니까 깍지벌레의 특징을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책의 앞부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부터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아니 거기 보시면 129쪽에 있어요. 나무 이두하고 가로 이두하고 뭐 했잖아요. 우선 나무 이부터 볼게요. 아까 얘기했어요. 나무 이는 성충은 잘 튀어오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주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뽕, 돈, 비바리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돈나무에서 가해를 한다. 가로이는 밀랍으로 덮여 있다. 가로이. 그다음에 130쪽 솔벌레 얘기했었어요. 솔벌레. 그다음에 뿌리옥벌레. 뭐 뿌리옥벌레는 별로 안 했는데 뿌리옥벌레도 있어요. 그다음에 뿌리옥벌레는 뿌리혹벌레라든가 밤송이 진딧물이 해충으로 유명하다. 뿌리혹. 뿌리에 혹을 만드는 게 뭐가 있어요? 포도 뿌리혹벌레하고 밤송이 진딧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콩가루벌레도 배의 해충으로. 그 다음에 뿌리에 혹 만드는 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하고 있고요. 130쪽에 진딧물과 지금 했죠. 다시 설명드립니다. 진딧물의 공통적인 거 아까 뭐 10개면 10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많은 수의 식물에 기생한다. 단순히 즈백을 흡축할 뿐만 아니라 복숭아 혹진딧물, 목화 진딧물과 같이 식물 바이러스병의 병원을 매개하기도 하고 배설물로 그름병을 일으켜 식물을 검게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다. 농작물의 주요 해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생활사도 복잡하고 이주형과 비이주형이 있다. 게다가 단위생식과 양성생식을 하며 단위생식할 때는 태생이고 이제 양성생식하면 난생이다. 특히 면충류는 주기주의 혹을 만들거나 식물체 조직을 변형시키지만 2차 기주에는 혹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깍지벌레로 가겠습니다. 집신 깍지벌레가 있는데 집신은 뭐야? 다리가 평생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알은 한겨울에 부화한다. 이세리아 깍지벌레를 성숙하면 손 모양의 분비물로 몸 뒷부분에 커다란 알주머니를 형성한다. 집신벌레과에 속하는 거예요.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그 다음에 가루깍지가 있는데 이동을 평생 자유롭게 보행을 하여 이동이 가능하지만 다리가 없는 종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 깍지벌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30쪽 주머니 깍지벌레 아까 했어요. 주머니 깍지벌레 속에 속하는 거는 평생 가루 깍지벌레하고 주머니 깍지벌레는 평생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거의 보행을 하지 않는다. 몸 전체가 분비물로 돼 있고 껍질 모양으로 쌓여 있고 그을음병 주머니 깍지벌레는 그을음병 유물하고 밀깍지벌레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깍지벌레는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 많이 나와 있죠. 그게 132쪽에 정리가 돼 있어요. 깍지벌레는. 그래서 아까 약충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부화약충. 그죠? 그 다음에 휴먼을 하고 움직이지 않는 정착약충. 휴면하는 거예요. 6월부터 11월까지. 그 다음에 후약충이 있어요. 후약충이 가장 그때 이제 겨울에 나타나서 피해를 가장 많이 줘요. 즈백을 제일 많이 빨아먹을 때가 후약충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특징은 또 뭐 깍지벌레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벌레들은 계속 뭐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뭐 번데기 때는 안 하지만 깍지벌레는 단계별로 다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배롱이 깍지벌레, 뭐 집신 깍지벌레, 뭐 이런 거는 보행 이제 부화약충일 때도 그렇고 중간약충, 암컷 성충일 때도 대개 다 두 가지는 배롱이하고 집신 깍지벌레는 다 가능 다 있어요. 다리 있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도롱이하고 집신깍지벌레는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가루깍지가 시험에 났었어요. 2대 때. 그래서 이것도 가능, 있음, 가능, 있음, 가능, 있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한 게 많아요. 그죠? 거기 그 주머니 깍지벌레도 있긴 있는데 약간 보행이 암컷이 약간 가능하다고 가로 쓰게 돼 있어요. 완전한 거는 뭐예요? 가루깍지, 집신깍지, 도롱이깍지, 가루깍지 이런 게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밀콩, 그 다음에 주머니, 왕콩, 어리콩, 테두리 깍지, 깍지벌레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예요. 거의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뭐 약충일 때는 어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근데 중간 약충이라서는 거의 정착 약충부터는 거의 이동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렵게 나면 이렇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 평생 이동하는 거 몇 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도롱이 깍지, 집신 깍지, 가루 깍지, 밀깍지도 뭐 거의 저기하고 그 정도만 가루 깍지. 근데 이럴 때는 가루 깍지가 났는데 또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깍지벌레까지 했고 응애로 넘어가겠습니다. 318쪽 응애. 응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건 다 곤충강에 속하는 거예요. 네. 곤충강인데 응애는 곤충강이 아니고 거미강에 속해요. 근데 곤충강이나 거미강이나 다 절지동물 문이다. 문까지는 갔다가 문에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충강으로도 가고 이제 거미강으로 가는데 거미강 안에 이제 응애가 있어요. 유일하게 응애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미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 대표적인 거는 여기 이제 응애는 몇 개 안 돼요. 아까보다. 그래서 응애도 이제 흡족성이라 이거 이제 지금 흡족성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 뭐 특징이 뭐겠어요?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볼까요? 전박이 응애 보시고요. 벚나무, 산수유 등에 이제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빨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응애는 뭐예요? 거미강이기 때문에 거미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진딧물 할 때 거미줄 얘기 나왔나요? 거의 안 나왔죠. 기억이 없을 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아까 뭐 유일하게 한두 개 있었는데 그거는 한두 개 있었고 이제 거미가 있다. 거미줄 모양을 친다. 거미줄을 쳐요. 응애도 거미 어떤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응애가 있는 데 가면 거미줄이 이렇게 막 쳐져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패류 같이 뒷면을 이제 가해하고 배설 이제 뒷면을 가해하긴 하는데 방패벌레랑 틀린 점이 뭐예요? 방패벌레는 아까 배설물하고 탈피각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습하고 할 때는 발생을 잘 안 해요. 건조할 때. 진딧물 종류, 응애 종류 다 건조할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 나왔고요. 응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월동할 때. 응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나무 잎 응애는 뒤에 할 건 전나무 잎 응애는 알로 다 활동하고 전박이는 성충으로 활동을 해요. 다시요. 응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박이 응애는 성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9쪽에 보면 천적이 있어요. 응애 앞에 이리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털 이리 응애, 전박이 응애 천적 얘기하고 있어요. 긴털 이리 응애, 칠레 이리 응애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꽃노린재, 검정명주, 딱정벌레, 흑선 두리먼지벌레, 납작선 두리먼지벌레 이런 게 천적이에요. 응애.
응애하고 진딧물하고 어떤 게 더 크다고 그랬어요? 진딧물. 예, 진딧물이 커요.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것도 유의해야 되고, 이게 뭐 크기가 0.3, 0.5 막 그래요. 진딧물 한 1mm 되는데 이거 진딧물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0.4, 0.3. 아까 크기 같은 거 뭐 에오니아고 그랬는데 진딧물 응애는 이제 구분해서 좀 크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차응애가 있습니다. 차응애. 전박이형하고 차응애가 있는데 차응애 보겠습니다. 차는 차나무, 뭐 뽕나무, 아까시 이런 데 많이 되고 암충 성충이 0.4mm 정도 된다. 그 1년에 수회. 그 다음에 이제 차응애도 성충으로 해요. 아까 전박이응애 성충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차응애도 성충이고 잎 뒷면에서 월동하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약충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성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천적 320쪽에 보면 긴털 일이응애, 칠레 일이응애 이런 게 천적이 되고요. 벚나무 응애, 벚나무 응애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나 뭐 벚나무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암컷 성충으로 월동한다. 성충으로 월동한다. 그 다음에 전나무는 아까 알로다 한다고 그랬어요. 알, 전나무. 응애 중에서 유일하게 알로다 하는 게 있다. 몇 가지가 이제 흡죽성이었었어요. 흡죽성. 졸리죠, 많이. 잠깐 그러면, 9실, 요거까지만, 저기는 하자고요. 9실구가 요까지는 하자고요. 종실구가 참. 321쪽, 도토리 거위벌레 잘 알죠? 네? 도토리 거위벌레는 가끔가다 특이적이죠. 뭐 도토리 거위벌레 321쪽 그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상수리, 신갈나무, 참나무를 하는데 암컷이 7, 8월이면 주둥이를 이용해서 도토리의 이제 산란공을 뚫고서 알을 낳아요. 이 과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것도 알을 낳고 산란한 다음에 도토리가 붙어있는 가지를 칼로 자른 듯이 절단해 땅에 떨어뜨려요. 입으로 딱 잘라갖고 떨어뜨리면 이게 이제 그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도토리의 과육, 그 속에서 과육을 먹고 자라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와요. 이게 참 이제 봄 되고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도토리 거위벌레는 노숙 유충으로 땅 속에서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땅 속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번데기로 돼서 이제 올라오는데 노숙 유충으로 활동한다. 연 1에 발생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밤바구미가 있어요. 밤바구미. 바구미 종류는 다 열매 같은 거 이런 거 해치잖아요. 밤바구미이기 때문에 밤나무를 많이 해쳐요. 그림 알아두시고요. 연 1회나 2년에 한 번씩 발생할 수 있어요. 324초. 유충으로 활동한다. 바구미 종류 유충으로 활동한다. 그 다음에 대추, 애기, 입마리 나방. 대추, 애기, 입마리 나방. 아까 무슨 마리 나방 뭐 이런 것 생긴새하고 비슷하죠. 대추가 나오면 대추, 애기, 입마리 나방 이렇게 됩니다. 뭐 생활사는 뭐 잘 안 알려져 있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고. 복숭아 명나방 중요해요. 지금 과실, 종실, 과실 뭐 이걸 해치는 거예요. 바구미 뭐 이거 있잖아요. 도토리 거위벌레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다 과실을 해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복숭아 명나방.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복숭아 명나방이지만은 뭐를 해쳐요? 밤나무를 많이 해치죠. 밤나무.
복숭아 명나방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전반적인 거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징은 배설물과 먹은 찌꺼기를 어떻게 밖으로 내보낸다. 구가에 붙여 놓음으로 피해가 쉽게 발견된다. 밤에서는 주로 조생종에서 피해가 심하나 만생종에서도 나타난다. 조생종에서 피해가 심하다. 복숭아 명나방. 이름이 특이하죠. 그죠? 복숭아 명나방인데 밤을 해쳐요. 그 다음에 2, 3회 발생하고 유충으로 월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명나방 이뻐요. 326그림. 시험에 잘 나오죠. 식물보호에서는. 우리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실 많이 해치죠. 밤 특히 해쳐요. 네, 성페로몬을 갖고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충영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졸리죠 많이.